고유 영감이나 아낌없이 주는 나무 모두 부모의 자격과 역할에 관해 생각해보게 합니다. 자녀를 낳고 잘 키우고 싶은 생각이야 거의 모든 부모의 공통점이겠으나 잘 키운다는 건 어떻게 키우는 게 소중한 자녀의 삶을 위해 최선인가 하는 점을 고민해야 함을 의미하죠. 그러나 예외 없는 법칙은 없듯이 자녀를 낳고 잘 키우고 싶은 생각조차 없는 부모들도 있겠죠. 그 대표적인 예가 이기주의와 탐욕의 결정체로 등장하는 퓨도르 파블로비치 카라마조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 신의 형제들을 요약하고 정리한다는 건 부질없는 짓입니다. 10여 명의 주요 등장인물 각각에 관한 설명과 에피소드들이 산만하게 펼쳐져 있고 그들 간의 물고 물리는 관계는 더 정신없으며 딱히 주제라고 할 만한 것도 없기 때문이죠. 크게 보면 퓨도르에게선 부모의 자격, 장남 드미트리에게선 성공과 출세, 차남 이반에게선 주의에 관한 배려와 공감이 없는 이성과 합리성, 막내 알렉시에게선 종교의 역할 등을 건드리려 했다고 볼 수 있지만 어느 것 하나 성공했다고 말하기가 어렵네요. 그들의 사고방식이나 생활 습관 등이 우리와는 전혀 맞지 않아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데다가 건드리는 주제마다 현학적일 뿐 깊이 있는 통찰력은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방대한 분량은 마치 원고료를 위해 늘리고 늘린 건 아닐까 싶은 인상만을 남기고요. 누구나 엄청난 찬사를 보내는 이 작품의 가장 큰 적은 지루함일 겁니다. 큰 기대는 하지 말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휘리릭 넘어가세요. 서로 가까워지는 데는 이별을 앞둔 시점이 가장 좋다는 이반의 말이나 우리가 정작 공포를 느껴야 하는 대상은 우리의 습관이지 이런저런 개인의 개별적인 악행이 아닙니다라는 변호인의 말은 100번 1000번 맞는 말입니다. 습관화를, 즉 익숙해지는 걸 두려워하자는 거죠. 개인의 몸에 밴 습관이든 사회적 관행이든 문화적 전통이든 당연하다고 생각되던 것들에 왜? 라고 물으면서 논리적으로 그 근거를 따져보라는 겁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함으로 예전엔 옳았던 많은 것이 지금은 고쳐야 할 것일 수 있기 때문이죠. 익숙함이란 특정 행동을 하게 된 목적은 잊은 채 그 형식만 남은 걸 일컫는 말입니다. 왜 식사 때 말을 하면 안 되고 왜 어른과 술은 되는데 맞담배는 안 되는 걸까요? 16개 방송에서 언급한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처럼 이것들도 소작인이나 하인들을 편하게 부려먹기 위해서 지배층이 만들고 유포시킨 말입니다. 농경사회에선 겨울을 제외하고는 조금도 쉴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순도순 이야기하며 천천히 식사하면 일은 언제 합니까? 게다가 빨리 먹어도 소화하는 데는 무리가 전혀 없는 보리밥과 채소국과 김치 같은 저칼로리 음식이 대부분이었고요. 당시엔 아이들도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농사일을 거들어야 했고 힘든 일을 잊고 생각을 없게 만드는 데는 막걸리만 한 게 없었죠. 그래서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술김에 조금 더 힘을 내라는 의미에서 술은 허용하되 3, 4, 5 모여서 농땡이 피며 잡담하는 이미지가 강한 담배는 금한 겁니다. 하지만 가족들끼리 대화가 부족하고 고칼로리 음식이 대부분인 지금은 그리고 음주 상태에서 훨씬 더 큰 사고를 저지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지금은 식사 습관과 술에 대한 관대함에 대해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대학 신입생에게 더러운 신발에 막걸리를 붓고 거기에 침을 뱉고 여러 이물질을 넣은 걸 마시게 하는 소위 사발식이 전통인 대학들이 여럿 있습니다. 개인의 특성은 고려하지 않은 채 오로지 그런 전통만을 강요하는 도중 죽은 신입생들이 있고요. 목적은 잊은 채 형식만 남은 그런 전통과 사람의 목숨 중 어떤 것이 더 소중한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논리적인 생각 없이 전통은 소중하다는 생각만 고집했다면 노예제도의 폐지와 여성의 지위 변화 역시 꿈도 못 꿨을 테고요. 막심 고리키의 어머니는 수감된 노동운동가 아들 파벨에 대한 모성의 하나로 문맹과 무지를 극복해 나가는 어머니 닐로브나의 모습을 그린 작품인데 파일에도 썼듯이 뛰어난 구성이나 치밀한 심리묘사 또는 폐부를 찌르는 감동이나 삶에 관한 통찰력 같은 건 없습니다. 다만 어머니 닐로브나에 관한 묘사들이 약 75세 이상의 우리네 어머니들의 삶의 궤적과 너무도 흡사해 눈시울이 붉어질 때가 여러 번 있을 뿐이죠. 우리나라 학생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던 1970에서 80년대 많은 대학생과 노동자들의 흔한 어머니 중 한 명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음에도 사회주의 의식관이 종교적 구원이니 하면서 이 작품에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이 많은 걸 보면 그들의 의도가 궁금할 뿐입니다. 부담 없이 그러나 가슴으로 읽으면 될 작품입니다.
고리끼 발음이 안 되네요. 고리끼의 어머니가 가장 순수하게 정화된 모성애를 다뤘다면 데이비드 로렌스의 아들과 연인은 잘못된 결혼으로 인해 왜곡된 모성애를 다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이혼 사유 중 첫 번째는 경제적 문제이고 두 번째가 성격 및 가치관 차이죠. 특히 두 번째 이유로 인해 대화마저 단절되는 거고요. 하나 더 첨부하자면 많은 나이 차이 역시 대화가 단절되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데 세대 차이라는 게 결국엔 시대가 아주 달라서 가치관의 공감대가 사라졌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모렐 부인의 경우 두 가지 이유에서 그녀 스스로 자기 인생을 불행에 빠뜨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경제적 능력뿐만 아니라 성장 배경과 성격 및 가치관을 고려하지 않은 채 오로지 익숙함의 정도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외모로만 결혼 상대를 선택했다는 점이죠. 성장 배경, 특히 계층이 다르면 사고방식과 가치관도 차이를 보이는 게 일반적입니다. 경제력의 바탕을 둔 하부 구조가 사고방식과 가치관과 신념 같은 상부 구조를 결정한다고 말한 마르크스의 말은 분명 충분히 일리가 있죠. 주머니에 돈이 없을 때와 두둑할 때, 운동복을 입었을 때와 정장을 입었을 때 여러분의 성격과 관점과 마음가짐과 행동도 그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외부와 내부가 균형을 맞추려는 항상성을 스피노자는 코나투스라고 이름 붙였죠. 둘째는 호감과 사랑을 구별할 줄 몰랐다는 겁니다. 성장 배경이든 성격이든 가치관이든 자기와 다른 사람, 즉 신선한 새로움에 대해 그 다른만큼의 비례해서 갖게 되는 감정이 호감입니다. 그러나 그런 새로움은 대체로 100일도 안 돼서 곧 익숙함으로 변하게 되고 그 순간부터 우리 두뇌에 의해서 무시되고 걸러져 사라지게 되죠. 물론 지속기간이 대략 6개월에서 1년 또는 2년, 3년 정도까지 호감보다 조금 더 길다는 점을 제외하면 사랑도 별반 다를 게 없지만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랑은 마지막 순간에 호감처럼 사라지는 대신 정으로 바뀐다는 점이죠. 따라서 예전의 뜨거운 사랑, 가슴 떨리는 감정, 야, 그런 건 사라진 지 오래야. 그냥 정으로 사는 거지 뭐. 너무 불쌍하지? 라는 푸념은 잘못된 생각이니까 하지 마세요. 부부란 사랑으로 맺어져 정으로 살아가는 게 정상입니다. 오래도록 예쁘게 살아온 부부들이 친구처럼 보이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땐 일정 기간 슬프지만 친구를 잃었을 땐 평생 슬픈 건가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려면 대화가 필요하고 대화는 성장 배경과 성격 및 가치관이 비슷해야 통하기 마련이므로 연애 상대로는 호감, 즉 신선함을 느낄 수 있는 자기와 많이 다른 사람이 더 매력적일 수 있겠지만 결혼 상대로는 대화가 통할 수 있는 자기와 비슷한 사람을 선택하는 게 현명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렐 부인의 평가 기준이 오로지 외모였던 건 사람의 속을 보는 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겉모습에 현혹되지 말고 속을 봐야 한다지만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도 있죠. 나도 나 자신을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속을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있기는 한 걸까요? 전체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을 분명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크게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나 성향과 정반대되는 게 진짜 성격이라고 생각하시면 올바른 판단일 확률이 60% 이상은 될 겁니다. 누구나 자기에게 없는 걸 갖길 바라듯 자기에게 없는 걸 있는 척하기 때문이죠. 용감하다고 똑똑하다고 재능이 많다고 통이 크다고 티를 내거나 자랑하는 사람은 사실 그렇지 않을 확률이 높고 외제차 한 대를 뽑았다고 자랑하는 사람은 그 차를 사고 유지할 만한 경제력이 없는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진짜로 그런 사람들은 티를 내거나 자랑하지 않죠. 당연한 걸 말하면 입만 아프니까요. 조금 깊이 들어가면 사실 속이라는 말은 본성 또는 그때까지 쌓여온 삶의 흔적들을 가리키는 걸 테고 그런 것들은 대체로 무의식에 저장되며 무의식은 말 그대로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뭔가를 하는 습관의 형태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프랑스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에가 구별짓기에서 말한 아비투스이죠. 따라서 무의식적으로 하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유심히 관찰하고 종합해보면 어느 정도는 꽤 제대로 사람의 속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대화할 때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은
자신감이 없거나 잘못한 게 있어서일 거라고 누구나 예측할 수 있듯이 말이죠. 그때 장미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는 게 아니었어. 꽃의 말은 절대로 들으면 안 돼. 나는 그때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어. 꽃이 말이 아닌 행동을 보고 판단했어야 했는데 그때 난 꽃을 제대로 사랑하기에는 아직 어렸었던 거야. 라는 어린 왕자의 말도 같은 맥락이고요. 맞습니다. 외모만 또는 말만 보고 듣는 건 아직 정신연령이 어리다는 증거죠. 음악 자체가 아니라 사실은 잘생기거나 예쁜 외모 때문에 아이돌에게 빠져있는 많은 고등학생도 그래서 아직은 덩치만 컸지 정신적으로는 성인이 아닌 거고요. 이것이 고등학생에게도 선거권을 줘야 한다는 의견에 개인적으로 찬성하기가 매우 어려운 이유입니다. 그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아직은 대체로 어리기 때문이죠.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거나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니다라는 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부모의 죽음을 목격한 정도에 해당할 만큼 정서적 충격이 큰 사건 또는 기존의 사고방식을 뒤엎을 만큼 큰 깨달음이 없다면 대부분 사람의 성장 배경과 성격 및 가치관은 죽을 때까지 거의 바뀌지 않습니다. 모렐 부인의 남편에 관한 묘사를 보면 그에게는 그런 사건이나 깨달음이 없었죠. 그래서 바뀌지 않았고 왜 바꿔야 하는지도 몰랐을 겁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닌 자기의 잘못이기에 자기가 책임져야 함에도 이런 사실을 몰랐던 모렐 부인은 자기의 잘못된 결혼에 대한 원인을 타인, 그러니까 남편에게 돌리고 그에 대한 보상 역시 타인, 그러니까 아들들에게 바랍니다. 모든 걸 자기의 외부에서 찾은 거죠. 세상은 한순간도 멈춰있지 않고 움직입니다. 외부의 사물과 환경과 상황, 그 어떤 것이든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모든 원인과 기준과 결정권을 자기의 외부에 두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외부의 부침에 따라 한시도 평안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원효대사에 의해 유명해진 화엄경의 말, 일체유심조의 의미가 바로 이런 거죠. 로렌스의 인물 설정은 밋밋합니다. 설정은 삼남일녀지만 실제로는 가장 전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윌리엄과 폴만으로 이야기를 이끌어가죠. 윌리엄은 장남답게 든든했지만 사람 보는 눈이 없는 탓에 허영심 가득한 여인과 결혼을 꿈꾸다 병사하고, 셋째이자 차남인 폴은 온갖 효도는 자기가 다 하는 척, 그리고 굉장히 잘난 척하지만 말만 번지르르 할 뿐 이기적입니다. 암에 걸린 모렐 부인을 보면서 자살까지 생각하지만 생각은 누구나 하는 법. 얼마 되지 않아 어머니의 아픔과 죽음은 아랑곳 없이 멋진 인생을 살아야겠다며 누나 애니와 모의해서 어머니를 죽이죠. 주위에 폴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면 조심하세요. 난해하기로 유명한, 그리고 아버지의 권위에서 벗어나려는 만큼 아버지라는 절대적 존재에게 인정받길 원한 프란츠 카프카의 작품 중 가장 대중적이고 개인적으로도 제일 좋은 변신의 주인공 그레고르 잠자는 청년 가장입니다. 어느 날 벌레로 변한 자기의 모습에 놀라기도 잠시 그레고르는 자신만 바라보고 있는 부모와 여동생의 생계를 걱정하죠. 그러다 놀라운 일이 발생하죠. 분명 그레고르가 아니면 굶어 죽을 것만 같았던 가족들이 경비와 삭바느질 그리고 종업원으로 일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활기찬 생활을 시작한 겁니다. 결국 진즉에 할 수 있었는데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알지 못해서 또는 믿을 구석이 있기에 노력하지 않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후 자기들끼리만으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게 되면서 그레고르는 그들의 짐이 되었고, 그런 그레고르가 죽자 가족들은 신이 나서 감사 기도를 드린 후 봄 소풍을 떠납니다. 게다가 알고 보니 아버지가 사업이 망할 때 어느 정도 챙겨놓은 재산까지 있었고요. 어떻게 가족이 저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신다면 뉴스를 검색해보세요. 별의별 가족이 많습니다. 삶의 단위는 개인이고 혈연이라는 건 절대적이고 천부적인 어떤 걸 의미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제 막 개봉한 김홍성 감독의 영화 변신도 같은 맥락이고요. 고리오 영감의 두 딸처럼 부모에게 한없는 희생을 강요할 권리가 자녀에게 없듯이 낳고 키워졌음을 내세워 자녀에게 한없는 부양을 요구할 권리도 부모에게 없습니다. 김유정의 만무방은 강재규 감독의 태극기 휘날리며처럼 가족 중에서도 형제에 관한 이야기고,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과 알베르 까뮈의 최초의 인간은 서로에 관한 기억조차 없는 부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인간은 스스로 그리고 혼자서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타인에게 눈을 뜨며 다시 태어나야 하는 최초의 인간이라는 말은 생물학적 출생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로 성장하면서 누구나 맞이해야만 하는 사회학적 출생을 의미합니다. 기독교의 거듭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죠.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 관한 주인공 자크 코르무리의 생각 중 가난한 사람들이 잘 견디려면 너무 많은 것을 기억하면 안 된다. 매일매일 현재의 시간에 바싹 붙어 지내야 한다는 말은 상당히 먹먹한 여운을 남깁니다. 18회 방송에서 언급했듯이 TV나 유튜브나 SNS로 연예인들끼리 먹고 놀고 여행 가고 떠들고 게임하고 자랑하고 화장하고 자기 자랑하는 걸 좋다고 쳐다보며 생각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는 우리는 현대사회에서 가난한 사람들로 제한당하고 사육당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 우리를 보며 개, 돼지라고 천시하는 정치인들에게 과연 우리는 발끈할 자격이 있을까요? 자기의 잘못된 모습을 질타하는 말을 듣고 자성하는 순간부터 변화는 시작되지만 어떤 근거도 없이 아니라며 거부하면 고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욕먹을 각오하고 이리도 강하게 우리 국민을 질타하는 건 그만큼 대한민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변화하기를 바라는 애타는 마음에서고 그만큼 우리 국민의 병세가 위독하기 때문입니다. 아픈 만큼 그에 따른 치료, 약과 방법도 고통스러운 법이죠. 작품이 끝난 부분과 페이지를 보면 까미가 자전적인 이 작품을 장편소설로 계획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의 계획대로 완성이 되었다면 어땠을지는 몰라도 지명과 시대적 배경 그리고 프랑스와 알제리 관계 등이 우리에겐 너무도 생소해서 지루하고 괜찮은 몇 문장을 제외하면 그 어떤 감동도 없기에 추천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까미의 노트를 보면 그가 이 세상에서 가장 원한 것은 1957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아들의 작품을 그를 모르기 때문에 단 한 줄도 읽을 수 없는 어머니가 자기 작품을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까미의 이런 소원이 제게도 있었죠. 10여 년 전부터 복지관에서 농땡이도 피우시느라 매우 늦게 초등학교 과정을 완전히 끝내신, 그래서 올해 졸업하신 80을 훌쩍 넘으신 어머니가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복지관 보조교사로 일하시는데 젊은 나이에도 글을 모르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매우 안타까워하십니다. 글을 안다는 것, 너무도 큰 축복임을 한동안 잊고 있었습니다. 이문구의 관촌수필은 날씨 좋은 날 우연히 듣게 된 한 곡의 클래식 같은 느낌입니다. 진솔하고 간결하면서도 진중함이 녹아있는 멋진 작품으로 가족과 고향 그리고 고향 사람들과 얽힌 사연들이 주옥같이 펼쳐지죠. 한학자였던 할아버지에게서 배운 실력이 8편의 제목에서 반짝거리고요. 가족과 친척과 친구 등에 관해 다룬 6편이 수록된 이순원의 은비령은 봄비나 가을비가 살며시 내리는 날 듣는 추억의 팝송 같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와 같은 맥락인 라틴어 호디에미 크라스티비는 오늘은 내가 내일은 내가 죽게 된다는 말입니다. 누구도 죽음을 거역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죽음이 가장에게 찾아왔을 때 작가 김하인은 누군가의 아들이자 남편이자 아버지로서의 가장의 무게를 절절하게 녹여낸 내 아버지 그 남자의 주인공 김민호를 통해 여러 선택 가능한 모습 중 하나를 보여줍니다. 소위 꼰대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아버지라는 존재는 말도 안 통하고 말만 하면 윽박지르고 강압적인 모습이 대부분이죠. 돈 벌어오는 기계가 안타깝지만 정확한 표현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하다못해 엄마는 왜 하필 아빠 같은 사람하고 결혼했어? 라고 물었던 경험들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아버지도 옛날엔 지금 같지 않았다고 멋있었다고 작가는 말합니다. 다만 가족을 위해 너나 할 것 없이 자신의 자존심과 양심과 지성과 인격을 포기한 채 앞만 보며 달려왔기에 지금과 같은 안타까운 모습이 된 거라고 말이죠. 싸이의 아버지와 신해철의 아버지와 나의 가사를 음미해보면 조금이나마 여러분의 아버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무리 해직당하고 가난 말기 판정을 받았더라도 가족들과 상의하면서 헤쳐나가는 게 사랑하는 가족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그게 교과서적인 답이고요. 그러나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선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든 똑같은 마음일 텐데 김하인에게 우선순위는 아이들이었던 겁니다. 아내와 홀 어머니에겐 씻을 수 없는 죄인이 될지라도 아이들에게만은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 병들고 고통에 신음하는 모습이 아니라
여전히 꿋꿋하고 든든한 모습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장 컸던 거죠. 앞으로 어려운 일에 직면했을 때마다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리며 이겨내길 바라는 생각에서 역시 사랑은 내리사랑인가 봅니다. 우리 사회의 현실을 조목조목 비판하는 멋진 문장들을 뒤로 하고 제 가슴을 가장 아려오게 만든 말은 초등학교 시절 첫사랑이던 여인에게 남긴 한마디, 목매난망입니다. 꿈에도 그리워 잊지 못함. 열린 결말을 갖는 영화처럼 너무도 많은 걸 포함한 이 한마디 때문에 지금도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